이어서 이제 교재론 45페이지죠. 네, 허가라는 이제 다양한 처분의 종류 중 첫 번째를 스타트하게 될 건데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신 내용들은 행정입법의 마지막 파트, 왁구랑 내용이 달랐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두 번째 파트, 이제 행정법의 가장 메인이 되는 처분의 의의, 그리고 그 종류 중 기속, 재량, 행위. 그럼 처분의 종류는 기속, 재량, 행위밖에 없냐? 아닙니다. 그 처분이 갖는 어떤 내재적 성질에 따라서 교수님들께서는 학문상 10가지 처분의 종류를 구분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상 3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그 10가지 중에 앞에 3가지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45페이지에 있는 허가입니다. 허가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 여러분, 허가지 뭐냐? 그럼 운전면허도 허가예요. 법에서는 운전면허 허가, 야 너 운전면허 허가 받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법에서는 그냥 운전면허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서. 근데 법조문에 면허여서 면허가 아니고 법조문에 뭐 면허, 허가, 등록, 승인, 인가, 개별 법 조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무언가 네가 요청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주는 처분을 이름 붙이고 있는데, 이름에 따라서 어떤 처분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서 처분은 크게 허가, 특허, 인가라는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특허와 인가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운전면허를 가장 쉬운 이그젬플로 생각할 수 있는 허가를 생각해 보실게요. 배우실 거예요. 그럼 운전면허는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너만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게 해줄게. 아니면은 네가 최소한의 교통질서를 저해하지 않을 정도의 운전 실력은 증명했으니까 운전하게 해줄게. 당연히 둘 중 뭘까요? 후자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국가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가는 국민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무슨 사회 시간이 된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 수는 없죠. 왜요? 내 자유가 남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공익을 위해,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네 자유를 잠깐 제한시켜 놨다가 네가 공익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어떤 자격 내지 요건만 클리어 시키면은, 그래 너는 원래 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행동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정한 처분들을 바로 허가라고 합니다. 자, 다시 운전면허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든 오토바이를 운전하든 뭐 자동차도 어떤 자동차를 운전하든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아무나 자동차를 끌고 나가면 교통사고가 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공익의 저해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면허시험 합격이라는, 그걸 통한 면허증 획득이라는 요건 클리어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운전 활동을 잠깐 묶어놨다가 그런 최소한의 자격 증명만 갖추면은 그래 원래 할 수 있었던 자유로운 운전 활동을 하게 해줄게 라는 개념이 바로 운전면허가 되는 거고, 이런 걸 허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교과서적인 키워드로 바꿔볼게요. 잠정적인 금지의 해제. 잠정적이란 말은 잠깐 동안이란 말이거든요. 너 잠깐 동안만 하지 마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한 잠정적 금지를 풀어줘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바로 허가라고 해요. 그게 바로 45페이지 1번에 적혀있는 내용이죠. 질서 유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제한되거나 또는 금지된 국민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허가는 다른 말로 자유의 회복, 금지의 해제 이렇게도 부릅니다. 저는 처음에 대학생 때 이게 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외웠죠. 지금 말씀드린 운전면허를 이그젬플로 생각하시면 정말 간단하실 거예요. 원래 할 수 있었던 건데 질서 유지를 위해 잠깐만 못하게 해놨다가 최소한의 요건 클리어하면 해주는 거. 그럼 거기 나머지 이그젬플 2개 더 있죠. 건축 허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내 땅에 건물을 짓겠다는데 원래 막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겠죠. 근데 아무나 이상한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건물 무너지는 등의 공익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허가 받으면 건축해라.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삼겹살을 팔든 뭐 쭈꾸미를 팔든 뭘 팔든 뭔 상관이에요. 내 맘대로 하면 되지. 근데 음식점 특성상 무허가로 위생 설비 따위 전혀 안 갖추고 장사하면은 식품 위생 안전에 문제가 되죠. 최소한 깔끔한 그런 시설을 갖추면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 다 허가의 성격을 갖는 것들이에요. 즉 뒤에 이게 허가다라고 붙어서 허가가 아니라 원래 할 수 있었던 걸 최소한의 요건 클리어 됐을 때 하게 해주는 게 바로 허가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이그젠플로 생각해 보면은 허가가 기속인지 재량인지도 바로 캐치가 됩니다. 운전면허 몇 점 넘었다. 재량껏 운전면허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 줘야 된다. 무조건 줘야 되죠. 왜요? 원래 할 수 있었던 행위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예요. 자, 근데 거기 밑에 예외에 기속재량행위라고 적혀 있죠. 괄호를 빼고 읽어도 돼요. 기속재량행위. 자, 이게 아까 안 봤던 기속재량행위 맨 앞에 있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산의 소유주예요. 그럼 내가 내 산에서 나무를 심든 반대로 나무를 베든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원래는. 그럼 내 마음대로 나무를 다 베버렸다. 더 이상 근데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될 텐데 여름에 비 많이 오면은 여러분 산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다 베버리면은 산사태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나무가 물을 다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네 산이지만 산사태라는 어떤 공익적 위험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비록 네 산이어도 함부로 나무 깎는 걸 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요건을 갖췄을지라도 어떤 공익적 이유가 있으면은 나 나무 좀 깎는다를 거부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기속재량행위라고 불러요. 즉 원칙적으로 요건 갖추면은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네 허가 신청이 요건을 갖췄을지라도 불허가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기속과 재량에 껴있죠. 원칙은 기속이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네 허가 안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기속재량행위라고 불러요. 주로 환경과 관련된 애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산림훼손이라는 거고요. 나무를 깎겠다 그 말이죠. 이런 것도 있죠. 주유소를 만들겠다. 주유소 등록 신청.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주유소 사업을 하든 뭔 사업하든 뭔 상관이냐 하지만 여러분 주유소는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상 필요리우로 네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요건 갖췄을지라도 또는 거기 안 적혀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사설 납골 시설 납골당을 짓겠다 내가 내 땅에. 아니 내 사업인데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요건을 갖췄을지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기속재량행위라고 부르고 이 개념을 배우셨으니까 앞에서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바로 30 어디였었나요? 9페이지. 자, 의에서 세 번째 꼭지였죠. 기속재량행위.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인데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은 재량행위. 즉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네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너한테 허가 안 해줄 수 있는 행위. 즉 요건 갖췄을지라도 너 안 돼라고 하는 행위를 기속재량행위라고 부릅니다. 밑에 굵은 글씨들을 가볼게요. 밑에서부터 볼까요? 산림형질 변경 허가. 똑같은 말이 산림훼손 허가예요. 나무 깎겠다 그 말이에요. 내 산이지만 함부로 깎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환경과 관련된 거. 2번 사설 납골 시설 설치. 방금 말씀드린 사례죠. 그래서 밑줄 안 쳐진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 법에서 정한 설치 기준에 부합하면 원래 수리해야 하지만 다음 줄 공공복리의 증진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네, 이런 걸 바로 기속재량행위라고 부르고 더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1번의 건축허가예요. 내 땅에서 건물 짓는 거지만 건물 지으면은 소음, 분진, 일조권,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거부할 수 있더라. 그래서 1번에선 긍정문으로 써 있는 거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으면은 법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요건을 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거고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요건 갖췄을지라도 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기속 재량 행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45페이지로 와보실게요. 자, 허가는 자유의 회복, 원래 할 수 있었던 거를 하게 해주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기속이다, 재량이다? 기속이다. 거기 이그젬플 판례들 가볼까요? 1번 대중음식점 영업 허가. 네, 이미 아까 보셨던 내용 제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2번 주류 판매업 면허. 내가 술을 팔든 뭐를 팔든 담배를 팔든 그냥 뭐 식품을 팔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술이니까 혹시 모를 어떤 공익을 위해 가지고 다시 술이어도 죄송해요. 기본적으로 요건 갖춤할 수 있게 해주겠다. 물론 법에서 타이트하게 요건을 다 정해놓겠죠. 뭐 최소한의 어떤 술을 팔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든지 등등등 원칙적으로 기속으로 보는 거고요. 기속 재량행위의 예시들 아까 우리 기속 재량에서 보셨던 거랑 겹치는 거 건축 허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토사 채취가 뭘까요? 토사가 모래예요. 모래. 채취는 말 그대로 모래를 채취하겠다는 거고요. 아니 내가 내 땅에 모래를 캐든 말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 상관이야 싶겠지만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속 재량으로 보는 거고, 임목 굴채는 또 뭐냐? 임목이 나무예요. 나무. 굴채는 앞뒤 글자 바꿔서 읽으시면 됩니다. 나무를 채굴하겠다죠. 나무 베겠다. 산림훼손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기속 재량행위. 자, 여기서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허가는 기속임. 근데 기속 재량행위 이그젬플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맨 위에 판례는 잠깐 일단 건너뛰도록 하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어서 3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때 허가를 신청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A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 A법에 따를 때 이 허가는 요건을 모두 갖춘 거예요. 허가해줘야 되는 거죠. 기속행위니까. 근데 여러분이 담당 공무원이 되셨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허가 신청서 접수 받으시면은 그 자리에서 다 심사해가지고 바로 처분을 해줄까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다 번호표 받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사람 거 어느 세월에 다 심사해요. 어떻게 할까요? 접수만 받고 접수증 준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여러분이 심사를 하시겠죠. 한마디로 야근을 하신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민원 업무를 상대하시면 뭐 심사하시는 업무를 여러분이 직접 하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뭐 심사하는 주무관이 따로 있을 거고 접수하는 주무관이 따로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일정한 심사 기간이 좀 걸릴 거예요. 바로 못 해주니까. 근데 그 심사하는 사이에 법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법이 A-법으로 바뀌었고 바뀐 A-법은 허가의 요건이 타이트해진 겁니다. 그럼 바뀐 A-법에 따르면은 이 허가 신청이 허가의 요건을 못 갖추게 된 거예요. 자, 뭘 물어볼지 느낌 오시죠? 여러분은 이 양반이 허가 신청했을 때 A법에 따라 허가를 해줘야 될지 요건 갖췄다고 판단해서 내가 심사 끝에 허가 처분을 하는 이 당시에 시행되는 A-법에 따라 이 허가는 요건을 못 갖췄다라고 해서 거부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 법을 적용해야 될지가 문제되는 건데 이런 걸 신청에 따른 처분이라고 부르고요. 네가 신청해서 처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되는 법의 판단 시점은 바로 요때예요. 처분 시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는 허가 처분 아니면 허가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이 나가라 그 말이에요. 요건 못 갖췄으니까 요 법이 적용된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이 바로 3번에 있는 조문 그리고 판례가 됩니다. 조문 읽어볼게요. 행정기본법 14조 2항 법 적용의 기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도 좀 밑줄을 치실게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허가 신청 같은 거 했다 그 말이죠. 다음 밑줄 치면 어느 시점에 법을 따른다? 신청 당시가 아니고 처분 당시에 법을 따릅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처분 당시를 신청 당시로 바꿔서 출제가 되겠죠. 틀린 선지로 맞게 출제되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 내용들이 밑에 남아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처분 시에 개정된 법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만 거의 출제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예외적으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원래 통상적으로 이거 심사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리는 심사였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뭐 공무원이 깜빡 놓쳐버려가지고 이 신청이 있었다는 거에 까먹어가지고 2달, 석 달 넘도록 아예 까먹고 있었다. 그랬다가 법이 개정됐다.
그때도 처분시로 보기에는 신청인한테 너무 불리하거든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요 당시 시점. 물론 이런 경우가 별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게 밑에 있는 판례예요. 자, 원칙적으로 처분시인데 밑줄 친 부분. 허가 신청을 내가 수리, 즉 접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처분시니까 반대로 읽으면은 그런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늦추는 사이에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시로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반대로 읽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게 위에 꼭지에 있는 거죠.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춰 그 사이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엔 예외적으로 신청시 기준이다. 이렇게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자, 다음 4번이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자, 4번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47페이지 밑에 있는 취소 소송의 기초 개념이란 걸 한번 가보실게요. 자, 큰 제목을 먼저 읽어볼게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이란 것과 본안 판단이란 것이 있죠. 자, 법원에서의 소송을 걸면은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취소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럼 법원은 뭘 판단하냐? 소송 요건을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본안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취소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재판하는 대상은 두 개가 돼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본안 판단이지만 우리 수험적으로는 소송 요건이라는 거를 심사하게 되고, 소송 요건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재판을 하기 위한, 소송을 받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즉 재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을 소송 요건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재판받기 위한 전제 요건이 소송 요건이 없다. 그러면 재판을 걸어봤자 재판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판사님이 처분이 위법하니까요 취소해주세요 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요건을 못 갖췄네. 그럼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 아니야 처분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질 않고 야 이거 재판 못해라고 그냥 날려버려요. 그런 요건을 소송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우리가 이미 배우셨어요. 자, 배우신 내용 복습 겸 해볼게요. 행정청이 대통령령을 안 만들어 가지고 제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재판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왜? 오늘 문제도 푸셨잖아요.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뭐냐? 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못 된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이거 재판 못해. 그런 요건이 바로 소송 요건이 되는 거고, 수험적으로 7가지의 소송 요건이 있는데 우리는 4가지만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나중에 다 7가지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이미 배우신 거, 취소 소송은 오직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그거를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적법한 자격, 그래서 대상 적격이라고 불러요. 이미 배우셨죠? 취소 소송의 대상은 뭐다? 오직 처분. 옥리 처분이에요. 따라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선 항고소송 못 거는 거고, 또는 또 오늘 배우신 거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공법상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취소 소송을 걸었다. 소송 재판 안 해주죠. 왜요? 처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럼 소송을 거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2글자로 다 아시는 표현이에요. 원고라고 부릅니다. 그럼 원고의 상대방을 뭐라고 부를까요? 피고라고 부르죠. 그럼 원고는 누가 될 수 있냐? 그걸 원고 적격이라고 불러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법률상 이익이란 걸 가져야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이 법률상 이익이란 게 처음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우선 일단 적어 놓으시고 갈게요. 자, 일단 쉬운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라고 해서 시장이 갑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갑이 업주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갑 말고 갑의 친구 을이 갑을 대신해서 소송을 걸어줄 수 있을까요? 정확히 못 걸어요. 왜? 원고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런 쉬운 예가 원고 적격이고, 물론 시험에서 이런 쉬운 예가 나오지 않겠죠. 네,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법률상 이익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잠깐 패스.
그럼 세 번째 또 어떤 요건이 있냐 여러분? 참고로 이런 소송 요건이라는 개념은 왜 존재할까요? 이런 소송 요건이 타이트할수록 원고한테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재판 자체를 못 받아버리니까. 근데 그럼 왜 있을까요? 이런 요건. 법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 쓸데없는 재판은 어떻게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럼 언제나 우리 사법부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어마어마하게 바쁩니다. 우리나라의 판사님이 한 3천 몇백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몇십 년 동안 그대로예요. 몇 년 전에 한번 몇백 명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 터무니없이 사건 수행 부족해가지고 늘 경무에 시달리시죠. 월화수목금금토 이렇게 사시고 진짜 바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될까요? 굉장히 느릴까요? 어마어마하게 지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송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질사건인데 시간 끌 필요가 좀 있으면은 작정하고 시간 끌면은 진짜 간단한 것도 한 1, 2년은 쉽게 끌 수 있거든요. 물론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좀 하는 짓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그런 짓을 안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당연히 안 좋죠. 송사에 휘말리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빨리빨리 끝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재판을 걸고 그거에 대해서까지 재판을 해줘야 된다. 판사가 너무 낭비되는 사법행정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행정소송법에서는 타이트한 소송 요건을 정해놓고 있고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 쓸데없는 재판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있는 세 번째 소송 요건이 바로 소의 이익이라는 요건입니다. 소의 이익은 뭐냐? 네가 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얻는 이익이 뭔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그 이익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똑같아요. 법률상 이익이란 것이 있어야 돼요. 즉 법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이익이 있어야만 네가 이겼을 때 소송을 해줍니다. 즉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기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내가 너랑 자존심으로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 재판 안 해줘요.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제소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취소 소송은 무한정으로 걸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또 왜 두고 있느냐? 예를 들어 세금 100만 원짜리 처분이 있었는데 조금 위법했다라고 해볼게요. 취소 사유가 존재했다. 중대 명백하진 않은 하자가 있어서. 근데 내가 그냥 냈다가 한 30년 후에 갑자기 이거 잘못 낸 것 같아가지고 취소 소송을 건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늦었잖아요. 이제 와서 그거 어떻게 난리냐.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서 취소 소송을 걸면 안 되고 따라서 소송을 걸 수 있는 시간은 타이트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가 처분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걸어야 돼요. 되게 짧아요. 안날 90일, 있은 날 1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안날 90일만 체크하실게요. 안날이란 건 뭐냐? 처분은 문서로 한다 그랬죠. 네가 등기우편으로 문서 받은 날로부터 딱 90일 내로 소송을 걸어야 돼요. 굉장히 짧아요.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요건들이 더 있지만 일단 크게 굵직하게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하게 굵직한 내용이어가지고 우리 후반부에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기는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봤고 이제 여기를 보실 건데 그에 앞서 조금만 더 보고 이 법률상 이익이란 걸로 돌아갈게요. 자, 그럼 판사가 이제 어떤 취소 소송이 걸린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보니까 소송 요건을 갖췄다. 요 요건들이 모두 클리어됐다. 그럼 어떻게 해주냐? 재판을 해주는 거죠. 네가 이겼다가 아니고 그냥 재판을 해준다에 불과해요. 그럼 취소 소송은 뭘 갖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처분이 위법하다 아니면 적법하다. 그거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본안 판단이에요. 처분의 위법 여부. 이게 메인이죠. 메인이니까 본안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심사 부분과 그것이 클리어됐을 때 처분이 위법한지를 다투는 본안 판단 요소로 구분이 되고 소송 요건을 모두 클리어해야만 비로소 본안을 받게 된다. 그럼 반대로 말해볼게요.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재판 못 받죠. 그런 재판 안 해준다. 집에 가라는 판결을 소각하 판결이라고 불러요. 또는 부적법 소각하 판결이라고도 부릅니다.
옛날에 실검 있었을 때는 뭐 굵직한 사건에 대해서 각하 내지는 어떤 다른 판결 나왔을 때 네이버 실검 1등으로 막 올라오고 했죠. 이게 뭔 말이야를 못 알아보니까 이제 각하가 이겼다는 건지 졌다는 건지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각하라고 나오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진 거죠. 재판조차 못 받았으니까. 예. 요건을 못 갖추면은 소가 부적법하다 그래서 소각하 판결을 때리고 끝이고, 소송 요건을 갖추면은 별도로 판결을 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본안에서는 이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겠고 행정청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겠죠. 자, 그럼 원고가 승소한다. 처분이 위법하다 그 말이죠. 그때 원고 승소 판결을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인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원고가 패소했다. 처분이 적법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고가 졌겠죠. 그거를 청구 기각 판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결의 종류 세 가지를 기억하실게요. 소송 요건조차 못 갖춰서 재판 안 해주겠다. 소각하 판결. 본안으로 가서 원고가 이겼다. 청구 인용 판결. 다른 말로 취소 판결이 되겠죠.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그게 네 말을 받아주는 인용 판결. 반대로 처분이 적법하니까 그대로 남겨두겠다. 바로 원고가 패소하는 청구 기각 판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47페이지에 적혀 있었는데요. 자, 47페이지 가볼게요. 더 쉽게 풀어서 제가 좀 써놨죠. 자,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 양괄호 1번 의.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 즉 소송을 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종류는 7가지가 있지만 가장 굵직한 4개를 적어놨죠. 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누가 걸 수 있고, 승소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언제까지 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은 여기다 제가 적어놨죠. 뭐 굳이 필기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없는 게 뒤에서 나와요. 어차피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다만 원고 적격에서 하나 적어두실게요. 지금 바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란 것이 있어야만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이제 곧 배우시게 될 거고요. 따라서 양괄호 3번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은 본안은 진행도 안 해요. 그냥 부적법 소각하 판결을 하게 되고, 소송 요건을 갖추면은 별도로 판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본안을 가게 됩니다. 그럼 2번 본안 판단,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즉 이길 수 있냐 없냐의 문제고요. 자, 판단 기준 다양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다 보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양괄호 3번 처분이 위법하면 청구 인용 판결, 즉 원고가 승소하게 되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면 청구 기각, 원고가 패소하게 돼요. 자, 이런 취소 소송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셨고, 갑자기 이걸 왜 봤냐? 46페이지에 있는 허가의 효과를 공부하기 위해 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이 양반이 뭐 고깃집을 하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고깃집 허가는 강학상 대표적인 오늘 배우신 허가예요. 음식점 영업 허가잖아요. 내가 고깃집을 하든 뭐 무슨 집을 하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자, 근데 뭐 여기 동작구청장으로 해볼까요? 동작구청장이 내 바로 옆에다가 A한테 똑같은 고깃집 허가를 해준 겁니다. 내 바로 옆에다가 경쟁 가게가 갑자기 허가가 생겨버린 거죠. 자, 요즘 같은 불경기 때 B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거고, 아니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A한테 허가를 또 해주냐, 나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면서 고깃집 허가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볼까요? 일단 소송 요건을 갖춰야 이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해줄 건데, 대상 적격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허가는 처분이잖아요. 클리어. 두 번째, 원고 적격이 있겠는가가 문제가 돼요. 네가 원고가 될 자격이 있냐. 그럼 원고 적격은 지금 필기는 하셨죠. 무엇을 원고 적격이라고 부른다? 법률상 이익을 원고 적격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다 배우실 건데요. 법률상 이익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야, 네가 받은 허가의 근거가 된 법인 식품위생법을 읽어보니까, 그 식품위생법은 허가받은 너의 어떤 특별한 이익을 보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해준다. 그걸 사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그래서 사익보호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허가에 근거된 법인 식품위생법을 읽어보니까 식품위생법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너에게 너의 특별한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원고 적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물론 케바케예요. 법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허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허가는 나만 무언가 할 수 있는 거다. 아니면은 공익을 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잠깐 못하게 막아놨다가 요건 갖추면 누구나 하게 해주는 거다. 후자죠. 허가의 개념 자체가 너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게 아니라 단지 공익을 위해서 허가받기 전까지는 뭘 못하게 하고 허가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원래 할 수 있었던 행위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허가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양반이 고깃집을 차리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말 그대로 영업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인데 얘가 고깃집을 못 차렸던 그 이유는 즉 영업 허가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널 위한 거다. 식품 위생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거다. 오직 공익을 위한 거죠. 근데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허가 안 받으면 장사를 못 해주겠다 보니까 네가 얻어 걸려서 좀 재수가 좋았던 거예요. 공익 지키는 결과 네가 우연찮게 다른 경쟁자가 없어서 이익을 얻었을 뿐이죠. 그거를 반사적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반사적 이익, 말 그대로 반사할 때 그 반사예요. 얻어 걸렸다 그 말이에요. 뭘 지키는 결과 얻어 걸렸다? 널 지키기 위해서는 공익 지키다가 정확해요. 오직 공익을 보호하다가 네가 얻어 걸린 이익이네. 그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부르고 그와 정반대되는 말 그 법이 너의 특별한 이익을 지켜주고 있네. 그거를 너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똑같은 말 법률상 이익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이 교재의 원고 적격 파트에서 다 공부하실 내용인데 미리 정리하시면 해당 파트에서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 내생적법이 좀 어려워요. 하나의 개념을 공부할 때 부득이하게 뒤에 거를 가져와야 이해가 돼가지고 앞에서부터 나갈 수가 없거든요. 섞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막 섞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리 좀 체크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답이 보이시죠 여러분? 허가는 둘 중에 어디로 갈까요? 허가의 목적 자체가 뭐죠? 공익을 위해 너 잠깐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결국 허가권자는 취소 소송을 걸 수 있는 원고 적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배우시는 허가랑 우리 오늘 조금만 또 땡겨서 해보면은 이 허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테마 8번인데 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특허는 이게 발명 특허할 때 그 특허가 아니라고요. 특별한 권리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유승준이 뭐 신청했다 거부당했죠? 비자, 사증 발급 신청했다 거부당했죠. 그럼 사증 발급이 허가일까요? 누구나 원래 대한민국 들어올 수 있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 잠깐 못 들어오게 막았다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그래 대한민국 웰컴일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너는 특별히 대한민국 들어오게 해줄게.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귀화. 귀화는 뭔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 주는 거죠. 개소지만 아무나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데 질서 유지를 위해 잠깐 못하게 막아놨다가 최소한의 요건만 클리어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준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겠죠. 너는 특별히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줄게. 이렇게 특정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를 특허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특허는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배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내내 합격하시면 공무원으로 임명되시겠죠. 공무원 임명은 허가일까요? 특허일까요? 특허예요. 특별히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해 주잖아요. 지자체나 대한민국에. 다 특허에 해당하고 그럼 특허는 너무나 유리한 거죠. 원칙적으로 기속일까요? 재량일까요? 재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귀화도 재량. 아니면 뭐 비자 발급 줄지 말지도 재량. 물론 예외적으로 법에 따라 기속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공무원 임명은 기속으로 봐야죠 당연히. 다만 공무원 시험에서 면접은 기속일까요? 재량일까요? 재량이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이제. 물론 면접에서 그렇게 당락이 쉽게 결정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특허, 이 허가라는 말만 특허로 바꿔버리면은 원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 특허의 대표적인 이그젬플들이 뭐가 있냐 여러분? 많은 운송사업 면허들. 이따 다 교재를 통해 보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개인 택시 면허입니다.
개인 택시 면허 사람한테 주는 것 같지만 개인 택시란 말이 붙었으니까 번호판에 주는 거예요. 번호판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택시 면허는 왜 특허냐? 택시의 수요 공급을 위해서 개인 택시 기사들의 어떤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신규 개인 택시 면허를 안 줘요. 숫자를 통제해요. 그럼 고깃집이 숫자가 통제될까요? 아니죠. 그냥 요건 가지면 다 해줘요. 기속행위니까. 근데 버스, 뭐 개인 택시 아니면 뭐 등등등 이런 운수 업체들은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버스 같은 거는 노선을 굉장히 치밀하게 공무원들이 짜주고, 왜요? 누구든지 다 알짜 노선 갖고 싶어 할 거잖아요. 대신에 그럼 알짜 노선 먹으면은 좀 외진 곳도 일부러 가게 하고, 교통 공익을 위해 가지고, 내지는 그런 알짜 노선은 너무 과하게 중복돼서 영업이익 안 나도록 안 하고, 최소한의 영업이익이 나야 버스 회사를 운영하겠죠. 등등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 모두 다 특허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버스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내 알짜 노선이랑 중복되는 버스 면허가 경쟁업체한테 나버렸다. 그 면허 다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취소송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스는 있는 거예요. 다 특허니까. 즉 허가는 내 경쟁업체에 대해서 못 다투고, 왜? 허가의 개념 자체가 나에게 특별한 이익을 준 게 아니라 오직 공익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반대로 특허는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날 위해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내 경쟁업체에게 똑같은 특허를 내줬다. 나의 독점적인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난 그거에 대해 취소 소송을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 기속 재량행위도 구분한 이유가 있었죠. 재판 과정과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허가랑 특허 기타 등등등의 것들을 앞으로 배우시게 된 이유도 교수님들이 심심하시니까 이론을 만들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재판의 과정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법학이 적성에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왜냐? 다 쓸 데가 있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재판이라는 어떤 실질적인 우리 현실 생활과. 그래서 적성에 잘 맞으면 되게 재밌는 학문이기도 해요. 자,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46페이지 맨 밑에 이제 가볼게요. 양괄호 1번 허가권자 이익은 자유의 회복,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준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뭐에 불과하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이 없어요. 그게 바로 47페이지에 있는 1번 판례입니다. 되게 옛날 판례긴 하지만 리딩 판례예요. 공중 목욕장업 경영 허가. 목욕탕 허가예요. 너만 하게 해주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냥 강성 허가예요. 뭐라고 하나요? 금지 해제로 인한 자유의 회복이다. 이게 바로 허가란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줄 사실상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네가 허가받아서 얻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거야. 너는 한마디로 경쟁 허가업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걸 수 없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구분되는 특허를 한 번만 먼저 가보실게요. 57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자, 테마 8번 특허 1번 의라고 적혀 있죠. 개념 자체가 너무 달라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 허가가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거라면은 특허는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권행위라고 불러요. 권리 설정 행위다 줄여서. 이그젬플들을 가볼까요? 맨 밑에 우리가 보셨던 거 귀화 허가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주는 거죠. 공무원 임명도 있고, 그 위에 운송사업 면허도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특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럽게 유리하죠. 그래서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눠야 되는데 3번의 하이라이트 부분 특허권자 이익은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법이 부여해 주는 거여서 그래요. 자, 그럼 이런 특허의 이그젬플들이 어딨냐면은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앞에로 우리 돌아오셔서요. 바로 40페이지로 가보실게요. 자, 우리가 아까 다 건너뛰었던 양괄호 2번과 3번들이 나오죠, 여러분. 양괄호 3번 판례를 먼저 가볼게요. 귀화 허가 제목만 읽으시면 끝이에요. 허가다, 특허다. 특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다.
나중에 이런 거 진짜 쉬운 판례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2번 판례.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바로 비자 바꿔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관광 비자 받고 왔는데 취업 비자로 바꿔준다. 허가일까요? 특허일까요? 특허죠. 어마어마한 특허예요. 그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그 다음 3번 재외동포 사증 발급. 재외동포의 개념. 한국인이었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됐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 판례일까요? 유승준이에요. 사증 비자 발급 당연히 특허 재량행입니다. 다음에 4번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고 있죠, 여러분.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각 모든 대한민국의 땅, 즉 토지에는 토지의 성질이 공부상 정해져 있고 그 토지의 성질을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는 자기의 고유한 토지의 목적 성질인 형질이란 것이 있어요. 쉬운 형질을 제가 두 개만 적어볼게요. 토지 형질이 밭인 경우가 있고 또는 나대지인 경우가 있다. 뭐 나 빼도 되고요. 느낌 오시나요? 제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제 땅이 밭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대지인 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까요? 대지가 훨씬 좋죠. 왜요? 여러분 밭 위에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지어요. 밭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상 토지 형질이 밭이면 건축 자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형질을 대지로 바꿔 먹어야 됩니다. 그럼 쉽게 바꿔줄까요? 안 바꿔줍니다. 왜요? 왜 형질을 쉽게 안 바꿔줄까요? 어마어마한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밭을 쉽게 대지로 바꿀 수 있게 하면은 우리나라 농업이 보호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전부 다 농촌 다 갈아엎고 건물 짓는다고 하겠죠. 그런 어떤 농업이라는 내지는 어떤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토지 형질은 쉽게 안 바꿔주는 거고 그렇게 형질을 이렇게 바꿔주겠다. 허가일까요? 특허일까요? 어마어마한 특허예요. 그리고 토지도 문제가 되지만 건물은 더 문제가 됩니다. 토지에 형질이 있으면 건축물에 용도가 있는데 이 건축물의 용도가 뭔지에 따라 몇 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사업하는 예를 들어 큰 대기업 회사라고 해볼게요. 돈이 많다. 근데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땅 건축물이 어떤 국토 계획상 10층짜리밖에 못 짓는 건물이다. 100층짜리로 지어달라라고 변경을 요청했고 해준다. 허가일까요? 특허일까요? 어마어마한 특허예요. 10층짜리 건물이 100층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땅값도 올라가고 월세 받을 수 있는 것도 10배가 늘어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런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바꿔주는 거는 허가다 특허다? 특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잠시 딴 얘기지만 여러분이 한 40년 전쯤에 공직에 입문하셔서 혹시나 건축 개발과 관련된 과에 들어가셨다면은 그 당시 시대 상황상 그런 거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뒷돈을 안 받을 수 없었을걸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거 내가 형질 변경 하나만 해주면 땅값이 몇십 배 올라가는데 뭐 살짝 해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리고 지금도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그 얘기긴 하지만 이거만큼 좋은 예시가 없어요. 소위 지금 야당 대표이신 분과 관련한 뭐 유무죄 판단은 전혀 나온 적이 아직 없고 이제 막 재판 시작했지만 가장 큰 사건이 소위 대장동 땅이 뭐 어떻게 됐냐. 혹시 뉴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것도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랑 관련된 거거든요. 네이버였는지 두산이었는지 갖고 있던 건물이 원래 이렇게밖에 못 짓는 거였는데 이만큼까지 지을 수 있게 바꿔준 거예요. 그거 하면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지금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가 문제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엄청나게 오래 걸릴 형사재판 끝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요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 딱 느낌이 오시죠? 이거 바꿔주는 건 허가다 특허다? 다 특허예요. 어마어마한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5, 6, 7번은 이제 특허랑 무관한 건데요. 5번은 모르실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거기 구전염병 예방법이라고 써있죠. 옛날 법이라 그렇고 지금은 감염병 예방법입니다. 혹시 이 법 들어보셨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주구장창 지금 나오고 있는 법이거든요. 백신 맞았더니 내가 부작용 후유증 생겼다. 사망했다. 아니면 뭔가 몸에 어떤 장애가 생겼다. 그럼 보상해달라. 항상 뭐가 문제되나요? 인과관계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이제 질병관리 지금 뭐 청 이름은 모르겠지만 판단하는 게 기속일까요? 재량일까요? 다 재량이에요. 여러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는 기속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의 재량껏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방접종, 코로나로 읽으실게요. 코로나 판례는 아니지만 코로나 백신 맞았더니 내가 질병 장애 사망했다. 인과관계 인정해달라. 그럼 쉽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셨지만. 그리고 인과관계 부정해서 보상 못 받았다. 취소 소송 걸었다라고 해볼게요. 이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밑에 것도 똑같아요. 고분 발굴 허가. 이건 또 뭐냐? 건설사 입장에서 망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재밌던 기사를 하나 봐가지고요. 서울 송파구의 어느 재개발 재건축 단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다 허가가 나가지고 싹 다 밀고 이제 땅 파기 시작했는데 유적지가 나와버린 거죠. 난리 나버린 거예요. 왜냐? 문화재보호법상 유적지가 발견되면은 알아서 파낼 수 있을까요? 공사 스탑해야 될까요? 스탑해야 돼요. 문화재청장에게 이거 파도 되나요?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취소 소송 거는데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 고분 발굴 허가할지 말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하겠죠. 유적과 관련된 재량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고분 발굴 허가 재량이다. 건설사 입장에서 돌아가는 일이죠. 그 다음 국공립대학교 총장님은 참고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총장을 누구 임명할지 내지는 공무원 면접에서 뭐 점수 어떻게 줄지 기속일까요? 재량일까요? 싹 다 재량이에요. 이런 것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판례였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런 판례들이 진짜 쉬워요. 굵은 글씨만 보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스토리가 기억나면은. 자, 이렇게 재량행위 판례까지 보신 채로 우리가 지금 뭘 배우셨냐? 허가 배우시다가 법률상 이익 개념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과 본안을 배우셨고요. 허가는 개념상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너한테 특별한 이익을 준 게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는 게 허가의 목적이니까. 그럼 그거랑 정반대 특허는 공익보호다. 너의 이익보호다. 너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특허는 원고적격이 있고 너에게 어마어마하게 유리하니까 기속이다. 재량이다. 재량이어서 지금 재량용으로 잠시 돌아왔던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